안녕하세요.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탄소 중립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정부가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하는 시기는 205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탄소 감축 목표를 얼마나 달성해 나갈 건지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와 국민 모두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8월 30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금요일에 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4대 개혁에 이어서 저출생 대응을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임기 안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죠. 또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건 내용이 근무 시간을 줄이자,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은행 일하는 시간을 더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의견도 주시죠. 자, 오늘 또 빠지지 않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였나요? 10원 빵, 500원 빵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주의 일부 업체가 10원짜리 동전의 그 모양을 본뜬 10원 빵을 판매했었는데 한국은행이 당시에 이거 디자인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었죠. 그때 또 너무 이건 과도한 규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신뢰성을 해치지 않거나 또 신사임당 세종대왕 같은 이 안에 있는 인물만 따로 떼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의 도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요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전과 지폐를 다 아울러서 부르는 그 두 글자죠. 상품을 교환할 때 그 가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또 기자회견 같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길더라고요. 네, 많이 2시간 굉장히 넘게 길더라고요. 하고 앞부분에 좀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잘해왔던 내용들을 그게 이제 국정브리핑으로 먼저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좀 뭐 이런저런 감정이 들었어요. 전 한마디로 대통령의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예. 현장의 소리를 그래도 좀 더 의료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뒷부분에 저희가 네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서 뭐 대통령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도 많았던 것 같고 기자들도 궁금증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이도 길어졌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4대 개혁 그리고 이제 저출생 대응까지 우선은 연금 개혁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히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원칙을 밝혔잖아요. 네, 이게 뭐 결국은 이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성 그동안에 뭐 얘기들이 계속돼 있었는데 핵심은 이제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을 하는 속도를 차등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금을 받을 날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세대들은 보험료를 좀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더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를 좀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좀 빌리면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맥락에서 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내용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청년들이 이제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제도에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3대 원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그 노후 소득 보장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 지난 국회 직전에 5월 초 중순까지였던가요? 당시에 추진했던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네. 근데 그 핵심이 청년층이었던 데 포커스가 맞춰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됐었죠. 아무래도 그걸 좀 의식한 거 아닐까요? 네. 네. 박수익 기자님. 네. 이번에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기조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고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이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험료를 현재 9%에 13% 올린다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아예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것 같아요. 새로운 굉장히 논쟁적인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동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는 매번 이렇게 매 5년간의 재정 추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또는 받는 돈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결국 답이 안 나오는 논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경제 사회적인 성장률이나 출산율 이런 거를 반영해서 아예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매매 그냥 자동으로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국민연금 관련한 개혁안을 이제 내놓을 텐데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겠지만 사실 너무 논쟁적인 얘기여서 이것만 가지고 사실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네. 이 부분 좀 구체적인 방안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정교한 논리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좀 갈등을 저는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송일혜 기자. 저도 재정 안정화 장치가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뭐 출산율이나 기대 여명 또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서 연금 보험료랑 급여를 알아서 조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체된 경제 성장률 같은 걸 고려를 하면 사실상 이게 연금액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 데이터를 좀 보면 국민연금공단 산하 그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시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가 지금보다 약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연금 개혁이 제일 중요한 소득 보장성 강화하는 내용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이 안정화 장치가 오히려 보장성이 깎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 같은 데는 뭐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게 하는 계약이다. 뭐 이런 또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참, 예. 박수익 기자가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재정 안정화 또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이제 대통령 언급을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송일하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냥 연금을 앞으로 서서히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고 실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게 1999년에 스웨덴으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도 이걸 도입하면서 연금을 깎았고 아까 말했던 일본도 다 깎았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깎을 것 같으니까 도입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논의를 해왔지만 이거는 좀 도입했을 때 논쟁이 많다 해서 안 했는 건데 대통령이 다시 화두를 던진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세대별 보험료의 차등을 두겠다는 게 좀 세대 갈등을 굉장히 심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좀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월 소득의 9%를 우리가 보험료로 내는데 이거를 13% 정도로는 높여야 된다는 건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4%포인트 뭐 나중에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4%포인트 높일 때 단번에 확 높이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높이는데 가령 이제 30대다 그러면 1년에 이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0.5% 높이면 8년간에 13%에 도달하는 것이고 50대다 그러면 1년에 1% 포인트씩 팍팍 높여서 4년 만에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뭐 대략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숫자는 세부적인 건 다음 주에 좀 나와야 되지만 방법은 이런 건데 이때 논리가 정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연금의 지금 여러 가지 고갈이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어떤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몰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청년들의 복지 정책에 쓰이는 재원들은 또 지금에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들이 많이 낸 세금에서 비롯되는 또 재정들도 있단 말인 네. 거죠. 사실 국민연금이 지금 이런 제대로 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들이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또 여러 사회 관계자들이 이쪽 저쪽 표를 의식해서 연금 개혁을 미뤄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이게 제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이 마지막으로 개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험료나 소득 대체율을 건드렸느냐 를 보면 무려 2007년이에요. 2007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지금 17살이에요. 네. 이 아기들이 17살이 돼서 이제 국민연금을 내야 될 시기 그 많은 시간 동안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못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장년층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논리가 정교하지 않으면은 그 갈등만 생기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국민연금도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또 이야기한 것 중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함께 또 이제 보완하는 방향, 그 방향성까지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송일하 기자? 그 퇴직연금, 뭐 기초연금, 이중 기초연금은 임기 중에 월 40만 원을 목표로 인상을 하고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을 하지 않고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 뭐 이렇게 다층적인 소득 보장을 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늘 네.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 맞아요. 기획재정부에서도 늘 하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 지금 디폴트 옵션 도입되고 퇴직연금 뭐 이거를 좀 더 자본시장으로 가지고 오자 뭐 이런 노력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아직도 보면은 그 소득 보장형 상품 예적금에 거의 다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퇴직연금도 실제 저만 해도 퇴직연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직장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정체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좀 퇴직연금을 본인이 스스로 굴려서 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좀 낮추는 좀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 의료개혁 얘기해 볼까요? 이게 참 걱정인데 또 추석 앞두고 지금 응급실 상황도 더더욱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일단 이번에도 의대 증원의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 네. 대통령이.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는 뭐 확정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이라도 좀 유예하는 방안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논의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 거죠. 어떻게 지금 당장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제 보도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당 연찬회에 참석을 해왔었는데 어제는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에 이 사회수석 비서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총리가 가서 지금 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연찬회에 이제 대표로 이 대표를 해야 되는 이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비공개 일정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보고에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의료개혁 얘기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뭐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약간의 문제들이 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다라고 어제 뭐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할 수가 일단 있겠는데 이 원래 이제 처방전이 나오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네.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용산 네, 정부의 판단이고요. 판단이고 현장에서는 이게 뭐 다녀보신 분들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이런 분들이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실 텐데 일단은 진단부터가 너무 다르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제 그 친구의 실제 사례였는데 한창 파업이 한창이던 시기긴 했어요. 그때 약간 5월쯤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다치셨는데 공휴일에 응급실에 못 가서 그러니까 갔는데 정말 아무도 이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다른 곳에 가고 이런 상황들을 반복을 하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들도 봤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상황하고는 조금 더 이제 뭐 부합해서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용산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현실 인식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하고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상태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현실적인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맞춰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던진 건데 또 이제 대통령의 어제 이제 발언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이고 그래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금 다른 면이 있다. 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가 의료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주변에 편찮으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건 정말로 100% 체감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봐도 뭐 수술 예약을 하려고 갔더니 내년 7월에 예약이 잡혔더라. 뭐 이런 저 상급병원들 그리고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 지금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없던 의사한테 현금을 찔러주고 진료를 받았다. 뭐 이런 흉흉한 지금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는 그 쿼테이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강성규님은 응급실은 늘 그래 왔어요라고 이렇게 또 인식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2277님 의료개혁 지금 물러나면 불가능해집니다. 또 8144님은 반대로 또 의료 문제 이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게 당장 응급실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과 이렇게 또 체감이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주 4일째, 주 4.5일째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노동의 유연성을 또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둔 걸까요? 유연근무제, 또 근로시간제, 결국은 지금 백상정 기자. 예, 노동 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그 그동안의 좀 성과를 좀 많이 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이 어떤 노사 법치를 확립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대규모 어떤 불법 파업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통계를 잡지만 근로 손실 일수를 잡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임 정부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갖춰졌으니까
결국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 과제는 이제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나 형태, 뭐 임금 구성, 뭐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좀 되게 다양한 어떤 기술 발전이나 플랫폼의 등장 이런 것들을 하고 맞물리고 실제로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거치면서 이 근무 환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예전에 비해서 기워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 플랫폼에 이렇게 어떤 본인이 이용자이면서 이 어떤 공급자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예전보다는 노동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형태의 어떤 변화는 필요한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표현할 때 또 이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에 걸면 비거리. 네, 굉장히 불안한 단어입니다. 불안한 단어죠. 네, 불안한 단어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조나 뭐 여러 가지 노동자 단체나 뭐 야당 이런 데서는 절대로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말을 사실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기자회견 박수희 직후에 기자.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맞아요. 임명 제안을 이제 했고 이제 그래서 장관이 돼 있는데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본인이 또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경기지를 지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반영한 발언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노동개혁을 하려면 결국에는 노동계와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일부는 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그나마 현 정부와 좀 대화를 하는 노동단체가 한국노총인데 네. 이 한국노총마저도 김문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뭐 얘기들을 논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약간 반노동적인 그런 좀 발언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추진 동력이 있으려면 결국 대화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어떤 개혁 과제 중에서 특히 이게 좀 한 발짝 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의구심이 좀 가장 많이 드는 분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사노위 위원장도 했었고 네. 그때의 이제 노동계 반응을 보면은 앞으로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얼마나 이제 잘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가늠이 될 텐데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사실이니까 실제로 또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겠죠. 그 교육개혁 이야기까지 좀 해봐야 될 텐데 교육개혁이라면 뭐 당장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고 이 환경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가장 핵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뭐 자녀 돌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방대학 혁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핵심을 좀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좀 눈여겨봤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육아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워킹맘. 예, 그 늘봄 학교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늘봄 학교인데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들도 이제 올해 2학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 전국 2,963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가 됐고 2학기 때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이게 확대가 됐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2026년은 모든 초등학생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늘봄 학교도 있고요. 방과후 교실도 있고요. 돌봄 교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각각이 뭐를 이야기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정치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을 하라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은 이제 원하는 초등학생은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조금 기존의 것들과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이날 AI 디지털 교과서 네.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이 책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했다면 전자책처럼. 전자책처럼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본인의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지금 이거를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할 이제 계획인데 근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저만 해도 좀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히려? 하는 좀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물론 이제 그 요즘에 AI 자만 붙으면 다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맞춤형이 가능할 것 같고 교육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지만 또 그 디지털 기기를 또 일찍 접하게 되면은 또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뭐 형식의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혹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것만큼은 좀 중요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을까요? 혹시 기자님들이 이야기하기? 일단 뭐 박수 기자? 네.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대책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투기적인 수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급으로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정책 금리도 좀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과열 분위기가 일부 나타나니까 은행 대출 좀 같은 것들. 진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다뤘지만 부동산 정책도 나왔으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시장 심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또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 의료개혁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 어디 갔나? 3780님은 지금 개혁을 안 하면 지금은 불편하니까 또 뭉개고 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로 이렇게 또 반문을 해주셨고요. 백희정님은 본인이 아픈데 의료진 없어봐야 상황을 이해하려나요? 또 이렇게 또 꼬집어 주셨고요. 그리고 박영은님,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연계하지 말고 개별로 하면 안 되나요? 연금을 모두 연계하면 뭐는 더 깎고 더 내고. 요건 나중에 저희가 또 시간 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수술 계획도 잡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유유. 지금은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를 아울러서 이 두 글자로 부르게 되죠. 모레부터는요.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도 이것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의 10원 빵, 500원 빵 그 문양 그대로 찍어내서 파는 건 물론이고요. 돈방석에 요거 그려서 쓰는 것, 황금 지폐 같은 제품을 팔아도 한국은행이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같은 요거의 그 모델만 따로 떼어내서 캐릭터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한국은행이 선을 그었습니다. 2709님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6474님은 위조지폐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항상 위패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요즘 또 컬러 프린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배영수님은 예전에 부루마블에 있는 요게 진짜 돈인 줄 알았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327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거는 참 멋집니다. 퀄리티도 좋아요. 종이의 질도 좋고 위조 방지 기술도 많이 또 들어가 있고 지폐와 동전을 합쳐서 우리가 이 두 글자로 부르게 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노동개혁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 이게 주 4일제, 주 4.5일제를 주장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이네요. 은행노조. 네. 네. 이 내용부터 간추려 주세요. 지금 은행의 근무 시간을 더 줄이자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권이 중심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지금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들이 이제 임금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함께 얘기하는 게 바로 주 4일제. 즉 35시간 근무와 영업시간 30분 단축입니다. 이 주 4일제를 산별 노조가 이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 결과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쉬자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수준이 높은 은행원 중심 노조가 본인들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또 고객의 편의성을 저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급여가 평균 6,050만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상반기만. 네네네. 그러니까 월 1,000이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 4점 이게 국가 최대 난제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금 주 4일제를 해야 일터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출생률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이제 은행 노조가 이걸 들고 나온 건데 은행이 일찍 퇴근하고 은행원들이 은행이 4.5일제나 혹은 주 4일제를 하면은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근데 이게 좀 기사 제목도 약간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일아 기자도 원래 은행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은행이 20년 전에도 주 5일 근무를 할 때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했던 곳이고 연봉 1억 넘고 그런 건 다 팩트지만 사실 이런 사실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노동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발언력이 세고 힘이 있는 단체에서 먼저 사실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현대차 노조, 우리나라 단일 사업장으로 노조가 가장 큰 4만 명 있는 현대차 노조 현재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 주 4일 근무제이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이런 데들도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기업의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 되돌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0년 전에 주 5일 근무 도입했을 때도 상당히 국회에서 7, 8년 동안의 그런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20년 만에 다시 이제 주 4일제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주 7일 중에서 엿새 일하다가 닷새로 줄이자라는 것과 닷새 일하다가 나흘 일하자라고 이게 줄이는 거는 체감상 비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커질 수는 있겠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화두를 또 이제 꺼내는 곳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현재 은행인 거고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은행이 4시에 문을 닫죠. 네. 근데 은행원들은 9시에 은행 문을 열려면 그보다 1시간 전에는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마감한 이후에도 1시간 이상은 더 정산을 해야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원 생활을 해본 송일아 기자가 네, 이게 제가 2007년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 2009년 이때 은행원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은행 문이 9시 반에 열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9시로 땡기자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은행원들이 주장했던 거는 은행 시간을 더 당기면은 우리는 더 빨리 출근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셔터를 내려도 사실 은행원들은 계속 사실 저는 지점에 있었는데도 맨날 12시에 퇴근했었거든요. 밤? 네. 그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할 게 굉장히 많고 대출 실행하고 이런 것도 다 그 이후에 문 닫고 나서 이제 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옛날보다 많이 이 근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팔은 안으로 기운다고. 이해되는 네, 측면이 이해되는 있다.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냥 은행 문 열고 셔터 내려가고 이것만 우리는 이제 피상적으로 볼 그게 수밖에 끝이 아니라는 없는데. 것.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문 닫아도 연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또 많습니다. 계시죠. 네. 네, 그렇죠. 한 4시 한 10여 분까지는 또 청경분들이 문 열어주시죠. 그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꽤 있나요? 이게 뭐 외국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요. 네.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좀 주 4일제 실험을 좀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좀 얘기들이 많이 됐었고, 또 뭐 벨기에나 스페인 같은 뭐 국가들도 이 주 4일제를 좀 유연근무를 늘리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도입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사례들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사실은 좀 주 4일제들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본 MS 같은 뭐 그런 뭐 회사들도 이 주 4일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근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인구가 적은 나라들 네. 아니면 서비스업 관광 중심인 나라들이야 한번 해봄직한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국가 경제 구조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만들 거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주 4일제가 되면 쉬는 만큼 월급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업일수는 줄어들어도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지금 다니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노동자 근로자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장 대표이사랑 노사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걸 도입하려고 그때 논의했던 게 뭐냐면은 주 4일을 하되 월급은 한 대략 10% 정도 덜 받는 걸로. 원래 주 5일이면 하루 덜 하면 20%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하니까 10%덜 받고 대신 선택적으로 해서 되면 그렇게 절감되는 인건비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보완 인력을 더 뽑는 걸로 해서 한번 사전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어서 아, 내 안 했습니다. 연봉을 10% 깎는 대신 주 하루 4일. 더 쉬겠다. 이럴 네.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로자 뭐 중에? 저희가 뭐 또 이렇게 기자라는 직군은 좀 특수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 늦게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의 비슷한 그 사업을 했더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10% 정도 삭감하면서 주사일 근무 간호사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는 또 약간 저희랑 직군이 다르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약간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 특히 이제 노동 강도가 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사중률이 낮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한 주 4일 근무제라고 볼 수는 없고 제대로 주 4일 근무는 기존보다 80% 일을 덜 하면서 급여는 100% 그대로 받는 게 주 4일 근무의 사전적인 정의죠. 뭐 일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과연 이게 정상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근데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글로벌 국가들 이제 미리 이제 실험을 했던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곳들은 네. 사실은 그렇게 주 4일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는 이제 근로 시간 줄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일본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10시간 근무로 연장을 하는 대신에 주 4일만 나와도 되게끔 이렇게 하는 주 4일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일하는 근무 시간은 똑같고 월급도 똑같이 받는데 주 4일만 픽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뭐 58에 네. 40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면 그렇죠. 그걸 나흘 만에 일하거나 닷새 맞아요. 동안 나눠서 일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는 전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만 해도 주 40시간을 일을 하면 기존에 하루 8시간씩 5일을 했다면 이걸 10시간씩 4일로 압축하고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되는 날을 하루 늘린다는 거 그게 저는 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로서는 하루 이제 자유로운 시간 운영이 가능한 이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에 좀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 했던 영국에서 했던 실험에서는 이제 2022년도에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주 4일제 이런 식으로 근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안 떨어졌겠죠. 직원들의 삶과 직원 만족도는 올라갔다. 그래서 이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실험을 했던 기업의 92%가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주 4일제를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그 네. 기업의 형태라든지 맞아요. 어떤 업종에 많이 종사하느냐에 달라요. 따라서 네.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올 때 일괄적으로 뭐 사업장 규모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글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업장 순서대로 크기별로 합시다가 맞을지 앞으로는 어떤 업종 형태별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법 규정으로 잣대를 들이대기도 굉장히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회색지대가 생기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문제들을 낳든지 하겠죠. 또 하나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업무 시간 단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많이 기업들이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의 이런 신조어 표현을 좀 빌려서 쓰면 지타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시간 단축을 이제 일본어로 시하고 단자를 합치면은 지탄 그리고 여기다 하라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지탄하라가 말이 그 나오는데 뭐 괴롭힌다는 뜻.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은 줄여줬어요. 시간은 줄여줬는데 네. 할 건 해야지. 해놓을 거 다 해놓고 이 시간에 쉬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사실은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해야 될 과업이 똑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더 약간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유통기업에서는 이런 식의 조금 근로 시간 단축. 우리나라도 사실 주 52시간으로 좀 들어오면서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이겠다라고 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다 업무 시간 안에 일을 어쨌든 끝마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그쵸, 그리고 그쵸. 업무의 양, 총량 그리고 해야 될 어떤 과업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지 업무 분장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시간을 줄여줬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너무 러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시간의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능률, 효율, 생산성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줄여도 되는 또 이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1523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기업을 차리고 주 4일 월급을 줘봐라 이런 반응도 있고요. 6239님 그럼 아이들 학교는요. 교사들도 4일 근무한다고 할 텐데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하나요? 이게 또 맞물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이제 초반에 이제 떼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앞으로 아마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끔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님이 혹시 어디 남겨둔 땅 이런 거 없으신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최근 5년 동안 350만 필지의 땅이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걸 처음 만든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취재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영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몰랐었는데 연평균 45만 명이 신청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조상 네. 땅 찾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이나 헤어진 가족이 소유했던 토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겪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서 주인이 잃은 땅이 많았는데요. 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안 되면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어허. 1993년에 사업이 경남에서 최초로 시작됐고요. 2001년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가 됐고 2012년에는 시군구로 시행이 됐고 2022년 11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로 클릭 몇 번만 해도 선대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우리 조상이 남기신 땅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라인이라면 정부24 국토교통부 KG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네.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로 이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네이버에다가 조상 땅 찾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광고 서비스들이 맨 위에 올라오고 한참 좀 내려보면 중간쯤에 조상 땅 찾기 정부 24 사이트가 나오네요.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원래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93년 당시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 찾는 것도 가족 간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경상남도 지적 과장으로 근무했던 송우룡 씨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토지 정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중학생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어린 나이에 이게 생계가 기울어지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어디에 땅을 사뒀다 이 얘기만 기억하면서 혹시 찾아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무작정 찾아왔던 거죠. 이게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의 땅인데. 그렇죠. 아, 네. 중학생이니까 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송은용 씨는 이 중학생 사연이 딱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꼭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지적 전산망을 샅샅이 뒤져서 학생 아버지 명의의 땅 수백 평을 발견했습니다. 찾아주니까 고맙다고 절까지 했는데 이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사뒀을 거였지만 알 길 없던 땅이었는데 이걸 찾아준 거죠. 경상남도에서 지적 과장으로 근무했던 송호룡 씨, 이분의 노력으로 약간 그게 더 멋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좀 찾아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공공 서비스로 확장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울주군에 사는 60대가 또 찾아오셔서 네. 땅을 가진 적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땅을 팔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영문을 몰라서 도청을 찾아왔는데 네. 찾아보니까 부친 명의의 200평짜리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처럼 땅을 못 찾을 뻔한 일이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사례가 좀 많겠구나 싶어서 송은용 씨가 당시 경남도지사께 상속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안을 한 거죠. 이 도지사께서는 좋은 일이라면 흔쾌히 허락했고 본격적인 절차를 만든 겁니다. 아하,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93년 경남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이후에 지난해 12월까지 경남에서만 30년간 31만 명에게 184만 필지를 찾아줬는데요. 그간 못 찾아서 애먹기도 하고 몰라서 다른 사람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가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니까 좋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학업을 이어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네. 조상 땅 찾기로 아버지 소유 땅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중단할까 싶었던 공부를 계속한 사례도 있고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연 숨져서 이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땅 찾기를 한 결과 조상이 남긴 재산을 찾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고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훈훈한 사연이 많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없던 재산, 그렇죠? 이 사실 이제 조상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그런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가족끼리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쟁도 많은데요. 네. 상속 재산을 놓고 형제 간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고 장인 땅이 있다면서 뭐 숟가락을 얹어보려는 사위도 있다고 하고 네, 어마어마한 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으면서 20번 넘게 찾아와서 땅과 관련해서 진정을 했던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송은용 씨도 이런 취지가 아닌데 하면서 찾아주면서도 좀 씁쓸한 기억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참 이게 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거 만들기까지 참 어려움도 많았었다고요.
건축법 때문에 여럿이 주인인 토지를 나눌 수 없을 때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예. 또 뭐 원래 주인 없는 땅 아니었냐면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뭐 협박받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원래 자기 조상 땅인데도 제대로 못 찾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국민들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상 땅 찾기를 제대로 서비스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1년 반 정도 걸렸고 관련법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일하고 원하고 또 옳은 일이라면 이 소신껏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부 24 사이트 조상 땅 찾기 거기에서 조상의 땅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조상 땅을 찾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나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절차와 비용은 상속인들의 몫입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대신 해주겠다, 대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개인 명의로 약정을 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브로커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행위는 불법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형도 기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의원님이 조상 돈 찾기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잔금 모두 찾아주기 시작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현재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가시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조회 서비스도 있고요. 그분이 남기신 금융상품 같은 거,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는 그 뒤에 플랜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감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곽재식 작가와 우리가 참 편하게 쓰고 있는 이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재미나게 또 쉽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